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 특강 오늘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 3차 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3차 시 수업은 앞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그 전반적인 그 현재 현황, 특히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국가 연합체와 이제 11개 국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2015년에 동남아시아 연합에서 이제 아시안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범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동남아 그 태제로 삼아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그 뭉치려고 하는 일종의 경제나 정치 그 협력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남아 지역 연구를 이렇게 하나의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총체적 인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과연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그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또는 뭐 원시의 세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하면 미개한 세계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가 하나의 과연 그 문화 경제 공동체로서의 그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2000년대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서 보신 11개의 나라는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한 나라 안에서도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하나의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딱 하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딱 한 가지가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후와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특성은 아마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것도 국가별로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열대 지역을 통과하는 열대와 아열대 기후라고 하는, 우리 온대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 기후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동남아시아의 지리와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 특징들, 자연적 특징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사진은 조금 그 전에 제 2차 시 마지막에 보았던 아세안 그 국가의 국가별 영역 표시 지도죠. 아세안은 10개국이고 현재 이제 이 아세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티모르 레스테 또는 동티모르라고 부르는 나라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밑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여기 넓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는 그 말레이시아 영역이고요. 여기 보면은 연두색으로 표현된 데가 있는데 이게 브루나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리핀이 있고요. 하나가 어디가 빠졌나요? 캄보디아가 빠졌군요. 여기 10번 캄보디아 해서 10개국에다가 티모르레스테에서 11개, 동남아에 11개의 나라가 있다 그랬고요. 동티모르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립이 된 거는 다 그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대전 이전에는 타일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전부 다 서양 열강들의 그 식민지를 지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근대기의 식민지를 지냈다고 하는 그 역사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국만 예외긴 한데요. 태국도 역시 식민지를 지내진 않았지만 이쪽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 일대는 전부 다 프랑스의 영역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는 영국이었죠. 여기는 잉글랜드, 영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말레이시아 이쪽은 역시 영국이 좀 들어왔었고, 일본은 영국이 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화교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르투갈이 맨 처음에 이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나중에 또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이제 그 네덜란드 더치라고 얘기를 하죠. 네덜란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이제 지배했고, 네덜란드에 총독부가 있었던 데가 여기가 이제 그 자바섬인데,
자바라고 하는 섬인데, 이 자바 섬에 이제 이쪽에 있었던 자카르타 지역에 네덜란드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대부분 이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포르투갈이 점령을 하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같은 식민지를 지내도 다 다른 나라들이 또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문화적 전통이 좀 많이 달라요. 이 필리핀이라든지 포르투갈 같은 그 남미계 국가들, 아니 남미 아니라 남부 유럽계 통해서 이제 들어왔었던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가톨릭을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 믿은 지역은 그 뭐 종교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지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하고 계속 국경 다툼이 있었고 영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열강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있어서요. 하여튼 서구의 이 식민지, 제국주의와 식민지에 의해서 계속 그 괴롭힘을 당했던 그 역사적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문화를 어떻게 그 극복해야 되느냐, 그게 현대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국주의.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식민지와 제국주의를 아주 크게 그 경험을 했고 굉장히 강하게 수탈을 많이 당했었다라고 보고 있죠. 대부분 수탈 진짜로 심하게 많이 당했었고요. 이제 그 각 나라에 이게 통치를 했던 서양 열강들의 문화가 근데 이게 워낙 일찍 들어와서 그 퍼져 있어서 서양 문화와 일찍부터 혼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에 서양 문화가 이제 섞여진 형태들, 그래서 혼종적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혼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남아 얘기할 때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혼종성. 여하튼 이 국가들이 성립되는 게 전부 다 언제냐 하면 그 1945년 그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한 50년에서 70년 정도의 그 현대 국가의 국경선이 확정이 돼서 굉장히 좀 그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세안이 1967년에 만들어졌었다 그랬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아세안하고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했었고요. 한 아세안 센터라고 하는 거를 2009년에 만들었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 한 아세안 센터는 현재 서울의 프레스센터에 있고요. 한 아세안 센터. 네이버 같은 데서 한 아세안 센터 쳐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아세안에서 나오는 각국의 자료들,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현황, 뭐 문화 교류, 뭐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폭넓은 제공들을 하고 있고요. 동남아 문화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일반인들을 위한 개설 강의도 여기서 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에도 좀 얇고 그 읽기 쉬운 책들로 그 무료 배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한 아세안 관련해서 그 아세안 브로셔 하나를 제가 업로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있으시면 그 한 아세안 센터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시면 그 자료실에 가셔서 책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좀 쉽고 그냥 현대 그 동남아시아의 문화라기보다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국내 연구가 이게 정치와 경제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황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세안이라고 하는 걸 1967년에 만들어서 이 10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티모르까지 포함하면 11개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뭉치지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아세안이라고 하는 모토를 계속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모토를 만들 그 모토에 해당할 만큼 이렇게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종족 다 언어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세안 연구자들이 하나의 아세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우리가 환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에 가운데를 쭉 가로지른 이 선이 적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바로 거쳐서 이 나라 자체가 적도의 북반구와 남반구에 나누어서 있습니다. 나누어서 있어서 섬나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도 일대에서 완전히 열대 기후로 있는 지역이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이고요. 말레이시아 역시 거의 대부분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역시 바다를 연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보통 적도를 중심으로 한 열대 기후대의 이제 나라들이고요. 브루나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의 절반 정도 이상은 대부분 다 이 섬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보통 여기를 도서부라고 부릅니다. 도서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레이시아 위쪽부터 도서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도서는 아니지만 대륙 끝에 단독으로 떨어진, 여기도 섬은 섬이에요. 대륙에서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요 지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있는 데를 이제 도서부라고 부르고요. 이 위쪽에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들을 보통 대륙부라고 해서 크게 동남아시아에서는 지형으로 구별을 하면은 이 대륙부와 도서부를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사실 도서부의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다른 말레이시아하고 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모두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을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륙부의 경우에는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의 상당 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이 대륙부하고 그 다음에 도서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형적으로는 대륙부와 도서부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륙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지역이 여기 이제 여기 캄보디아로 내려오는 이 강이 하나 있는데 이 태국과 라오스의 경계와 미얀마의 경계와 중국 경계를 흐르면서 올라가서 티베트까지 올라가는 메콩강이라고 하는 긴 강이 사실 대륙부에서 제일 중요한 강입니다. 메콩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미얀마 일대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역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에아와디 또는 이라와디 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짜오프라야 강이라고 하는 강이 또 있죠. 그래서 강과 산이 굉장히 많고요. 태국과 캄보디아 이 일대는 평지지만 이 위쪽 부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그다음에 중국의 남부 지역, 운남성 지역이 되는데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산악지대가 돼서요. 한쪽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라오스하고 베트남 사이 이 경계는요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서 여기 이제 산맥이 이어지는 이렇게 높은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내륙에 이제 내륙부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지대가 굉장히 많고 고산지대는 마을마다 교통이 별로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마을마다 종족이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대륙부 문화하고 도서부 문화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요. 특히 대륙부의 이 북부 지역의 고산지대에 있는 문화는 중국 남부 운남성이라든지 아니면 광서 장족자치구라든지 광동성이라고 하든지 요 일대 문화하고도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중국 남부 지역의 문화와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좀 다르고 이 대륙부하고 도서부하고는 좀 나라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대륙부가 전통성이라든지 국가적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고 보수적인 데 비해서요. 이 도서부 국가들은 좀 이슬람 국가라고 하더라도 중동 지역의 이슬람하고는 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은 좀 많이 달라서요. 굉장히 지금 포용적이고 넓은 특징을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혼종성이라든지 이렇게 문화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섬들에 들어가면 아주 보수적인 지역들도 굉장히 많죠. 네. 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세계의 기후 분포도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데가 열대 및 아열대 기후 지역이죠. 동남아시아는 사실 인도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대만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모두 다 이 열대 기후로 이제 되어 있고요. 대부분 고온 다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특징이죠. 같은 기후대가 이제 아프리카 중부, 그 다음에 이제 이 적도를 따라서 계속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중남미 지역이 이제 똑같이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대부분 식생들이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온대 기후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남한은 온대 기후대지만 중국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지역은 약간 좀 건조하고 습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후대가 비슷한 데에서 보통 문화권이 그 비슷한 양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허옇게 표시된 데는 이제 그 티베트 지역이라서 고원 지역이 되는 거죠. 고원지대는 완전히 또 다른 기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는 전체가 다 이 고온다습한 그 열대,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나 다 가면은 울창한 그 밀림 숲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식생이 풍부하죠. 다양한 그 생물종이 이제 분포하고 있어서 희귀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고대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만 나는 것이 이제 뭐 향목 같은 것들, 침향이라든지 뭐 이런 향목들은, 자단목이라든지 이렇게 고귀한 그 좀 귀한 목재들은 대부분 다 이 열대 기후지대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대 기후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 바다에서 나오는 그 대모라든지 진주라든지 뭐 이런 산호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아열대 기후대의 바다에서만, 그 열대 바다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 지역에서는 구하지 못하는 또 그런 그 물건들이 이 지역대에서는 따뜻한 기후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기후가 1년 내내 따뜻하고 그 다음에 습한 것 뿐만 아니라 적도 인근에 있으면서 이 지역이 유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화산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 빨간적으로 되어 있는 이 선들,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화산대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 화산대가 분포하는 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일대를 지나가면서 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일대는 화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여기 사실 이쪽으로도 좀 연결이 되는지, 요 일대에서도 내륙 지역이지만 미얀마하고 그 다음에 이 운남성 있는 데 쪽에서도 그 지진이 좀 가끔 일어나는 편이고요. 바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진 피해를 좀 많이 받은 편이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뭐 지금도 활화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이 많고 덥고 습한 지역,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태풍 같은 게 항상 이 적도 부근에서, 적도가 지금 여기가 적도가 이렇게 가는데, 이 적도 지역에서 이제 시작된 태풍들이 일로 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이제 태풍이 하나씩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하나 지나갔고요. 태풍들이 대부분 이 일대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태풍이 발생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 이 와중에 이제 태풍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화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올 경우에도 이렇게 폭우, 뭐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오는 폭우 같은 것들, 폭우처럼 쏟아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고요. 이 자연재해가 인간의 힘으로, 온대기후에서처럼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자연재해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이 화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예보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터지면 얼만큼 터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화산 문제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도서부 지역의 그 동남아시아에는 언제나 이제 이 화산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그 자연재해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륙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콩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강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강 문제가 일어날 때 이제 문제는 이제 홍수가 일단 좀 큰 문제가 되겠죠. 홍수가 제일 큰 문제가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고, 그 다음에 또한 그거만큼 자연의 축복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여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왜 자연의 축복이 많냐? 자, 이 온대기후의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겨울이 있습니다. 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눈이 1년, 사시사철 더우니까 1년 내내 눈이라고는 한 번도 오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동남아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겨울에 와서 스키장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관광 중에 하나거든요.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눈을 볼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여기 눈이 안 와. 1년 내내 눈이 안 옵니다. 눈이 안 오고 겨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키워놔서 저장을 해놨다가 겨울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처럼 여름 내내 놀면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놔야 겨울을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배짱이처럼 살아도 됩니다. 지금도 배짱이처럼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아무데나 그냥 먹다가 버려놓으면 거기서 계속 식생이 자라요. 이 동네는 가면 동남아의 어느 지역을 가도 바나나 나무는 집 근처에 막 퍼져 있거든요. 바나나가 1년 내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서 아무 데나 따서 먹어요. 따서 먹고 또 놔두면 또 그게 또 자라요. 옆에서 또 조그만 게 나오고 또 조그만 게 나와서 나무들에서 계속 열매가 나오고 자라고 열매가 자라 나오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중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우리나라는 일모작이 보통이고 그 다음에 쌀을 키워도 그 다음에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이모작이 잘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이모작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겨울에 보리 키우는 거 정도가 이모작이 되지 쌀을 2번 키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베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다 라오스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그냥 뿌려놓으면 다 자라서요. 1년에 3모작을 합니다. 1년에 3모작. 보통 1년에 3모작을 하기 때문에 쌀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쌀의 생산량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기간에 딱 키워야 되기 때문에 품종을 계속 개량해 가지고 일모작을 해도 좀 더 이렇게 튼실하고 쫄깃쫄깃한 한국식 쌀을 먹지만 여기는 개량도 별로 안 하고요. 그냥 야생비에 좀 더 가까운 거를 막 뿌려놓고 그 다음에 저런 것도 많이 안 해. 우리나라하고 농사 짓는 것도 완전히 좀 많이 다른데요. 품종도 다르죠. 쌀의 품종도 좀 달라요. 이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건. 그래서 여하튼 그 산모작을 하면서 이게 다양한 그 식생을 갖다가 쉽게 구하기 때문에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열대 기후에서는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다가는요. 다 쓰러져 죽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가서 보면 너무 사람들이 게으르다,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게으르지도 않고 하나도 더러운 편도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나 씻고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겨울이 있으면은요 옷이 꼭 필요하죠. 난방이 보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여기는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을 너무 많이 입어도 덥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복식 문화도 다르고요. 식생활 문화도 다르고요. 당연히 주생활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한번 오는 우기 때에는 비가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려가다가 안 올 때는 또 건기가 돼버리면 바짝 마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상식 가옥이라고 해서 집도 이렇게 높은 말뚝을 박아가지고서는 밑에는 물이 흘러가도 되고 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고상식 가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전통 가옥이 고상식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은 그 기후와 환경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복식이나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식주를 기본으로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공의 문물이 문화라고 하면 인공의 문물들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의례라든지 정신세계라든지 그런 거 다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여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의 사람의 생활, 사람이 이렇게 수명을 연장해 가는데 제일 중요한 먹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의식주 문제하고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의식주 관련된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기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동남아 문화하고 온대지구의 중국이나 한국, 일본의 문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후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왜 차이가 있는가, 이 지역의 환경을 이해해야지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뭐 자연재해와 지리, 환경 같은 것들을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동남아시아의 환경은 사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살게 그대로 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양 사람들과 현대인들이 가서 현대의 서양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인들, 현대 이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 환경을 망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동남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1960년대에 이제 그 한 아세안 그 아세안 공동체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겨우 이제 한 100년이 아직 안 된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그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역사상에 없었느냐? 없지는 않죠. 다 그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요, 뭘 보냐 하면 그 역대 옛날 지도들에 나왔던 동남아시아 또는 이렇게 세계사 속에서 동남아의 인식 문제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아랍에서 알-이드리시라는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중에 하나인 그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1154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도의 원래 그림은 지금 보다시피 이제 여기 숫자가 써 있죠. 1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요. 잘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인데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 숫자는 이렇게 생긴 알-이드리시가 만든 그 지도라고 이제 써 있는데, 요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지금 바다가 여기 있고 요게 이제 스페인이 되는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하고 달리 좀 거꾸로 나온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요렇게 돌려서 180도 돌려서 보시면 요렇게 생겼죠. 이 지도는 훨씬 더 익숙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지도예요. 여기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숫자가 쭉 나가고 있고요. 분할을 해가지고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프린트에 나오는 지도는 요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그 원래 지도 상태고요. 이제 프린트에는 일부러 이렇게 돌려놓은 지도 상태를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탈리아 반도고요. 그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여기가 터키고요. 아라비아 반도가 상당히 작게 그려졌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이어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나가면서 인도가 생각보다 작아요. 여기 인도가 있는데, 문제는 인도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요. 이렇게 커다란 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바로 동남아시아고요. 그 이쪽에 요 부분이 이제 중국, 한국, 이쪽 부분까지 이제 동남아라고 봐야 되는지 여하튼 애매하게 이렇게 그려서요. 12세기에 이 아랍인들은 적어도 이 동남아시아에 여러 개의 섬들이 있다는 걸 알고요. 인도 대륙만큼 크다고 생각했던 이게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축척이 좀 문제가 있지만 스리랑카가 되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부터 시작해서 인도를 지나서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섬들의 인식이 위치가 그렇게 지금 위치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이 동남아라고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12세기 중엽의 지도인데 동남아가 그려져 있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아랍에서 작성된 거를 보면은 이 아랍인들이 적어도 12세기 중엽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와서 특히 섬 도서부에 와서 이제 거주를 했었던 거를 보고, 가는 길에 언제나 스리랑카를 거쳐서 갔었던 거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축척이나 뭐 섬들의 위치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아랍인들이 실제로 12세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살았고요. 현재 나오는 그 유물들 중에는 제일 빨리 올라가는 유물이 이제 9세기 때 아랍인들이 이제 방문을 했던
아랍 배 같은 것들이 9세기 유적 같은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아랍인들이 상당히 일찍 그 배를 타고 그 인도양을 지나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그 왔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인식을 그 지도에 반영을 하면서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2세기에서 14세기 정도 사이에는 이슬람교가 그 도서부의 여러 곳에 퍼져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슬람교인들의 무덤들 같은 것들도 일부 도서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것들이요. 예, 중국이나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를 언제 인식했었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가 한반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본이 되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쭉 내려오면은 이제 동남아시아로 들어오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삼국 시대에 이 베트남 일대에 있었던 요 지역이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 일대에 있었던 그 나라들의 사신과 그 백제 사신들이 이제 일본 지역이나 중국 지역에서 만나서 교류를 했었던 내용들이 일부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국시대에 동남아의 일부 지역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때에 그 베트남 지역까지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베트남 북부 지역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게 우리나라의 북방 지역,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 이제 한나라 무제가 들어와서 점령을 했던 것처럼 베트남 북부 지역을 한 무제가 와서 점령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대 정도부터에는 여하튼 동남아에 대한 인식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보면 남만이라고 중국 사서에서는 남만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고요. 북쪽은 이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이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오랑캐, 동쪽 오랑캐, 그 다음에 북쪽 오랑캐, 그 다음에 이제 서융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전부 다 서융이라고 불렀는데 서쪽 오랑캐 같은 중국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 사방에 이제 그 오랑캐들이 있다고 중국 자기네들이 문명국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보던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아랍인들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들어온 게 한 9세기부터 12세기 가량에 이제 항해를 되게 많이 했었던 거로 나오고 있고요. 유럽 사람들이 여기 보시는 이제 유럽이 여기인데 이 유럽에서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는 길은 처음에 아마 로마 시대 정도부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들어오는 인도차이나 반도, 그 베트남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왔었던 것이 역시 로마 시대인 한 기원 전후한 시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정도까지의 이런 항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동전이 여기서 나와요. 로마의 동전이 그 동남아시아 대륙부 지역에서 이제 가끔 확인이 되고 있어서 2세기 정도에 이렇게 그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동남아로 오는 이 항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지는 못하죠. 가지는 못하는데 여하튼 동쪽 곳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 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과학이나 뭐 천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리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게 세계가 둥글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갔던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직선으로 표현된 콜럼버스는 배를 타고 가가지고서는 갔다가 동양을 본 줄 알고 돌아왔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가서 보고 온 것은 신대륙을 보고 온 거지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을 보고 온 거지 콜럼버스는 동양 쪽으로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없이 돌아가면은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신대륙만 발견을 했지 동양으로 배를 타고 오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마젤란 있죠? 점선으로 표현돼. 마젤란이 이제 출발을 해서 이 사람이 16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항해를 해가지고 그 남쪽으로 가서 남아메리카를 지나서 아메리카를 타고 돌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면 필리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필리핀에 들어오는 게 16세기 전반이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여기 들어와서 이 지역을 이제 마젤란이 이제 처음 그 식민지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를 지나서 희망봉을 지나서 다시 아프리카를 따라서 이제 그 스페인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게 16세기가 되면서요. 16세기에 이제 정말 넓은 많은 빈 땅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원주민들이 있긴 하지만 원주민들은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별로 같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하고 다른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하튼 식민지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이 16세기 마젤란의 항해 이후부터 필리핀 일대와 인도네시아 도서부 일대가 이제 점차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식민지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해서요. 16세기에서 17세기 정도에는 이 스페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도서부에 들어와서 동남아시아의 도서부하고 그 다음에 남미 지역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 지역들을 전부 다 식민지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식민지 개발 역사가 생각보다 좀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부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에는 그 서양 문화가 이미 17세기에 이제 들어오고요. 이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대만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제 일본 남부 지역 큐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큐슈로 들어온 서양인들을 일본 사람들이 일찍부터 만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16세기에 이 서양인을 쫓아서 인도의 고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지나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항로가 있었던 것들이 있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미 16세기에 이 로마를 찾아가서 로마의 교황을 만났던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같이 동행을 했다는 둥 만다는 둥에 대한 소설 같은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여하튼 16세기에서 17세기 정도면 16세기에 이미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던 일본을 통해서 조총이라든지 뭐 가톨릭 신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전래가 되기는 합니다. 유행하지는 않지만 전래가 되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6, 17세기부터 일본은 큐슈 지역에 가톨릭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항해 시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세계사의 새로운 세계사, 특히 이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시작되는 제국주의의 시대에 편승을 하게 되는데 비해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 세계사에 편승하지 않습니다. 이 그러니까 외래인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금이라는 말을 써서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를 하는 거를 명나라에서도 쓰고요. 조선에도 쓰죠. 그래서 이 해금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있었던 교류도 이 시기에 16, 17세기가 되면 단절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 동아시아 두 나라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명대 정책을 이어받으면서 이 쇄국 정책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게 특징이죠.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양인들과의 이 큐슈 지역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이 자기네들이 이제 남만인이라고 부르니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17세기에 남만인이라고 불렀던 거는 대부분 다 그 남유럽의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의 선교사들인데요. 아니 선교사라기보다는 상인들인데 이 상인들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에서 오는 사람들도 역시 남만이라고 불러서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계의 이제 그 서양 선교사 그 다음에 서양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남만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큐슈 나가사키에 들어오면서 서양과의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류를 통해서 일본은 굉장히 이제 일찍 좀 세계화 내지는 이 제국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뜨기 시작을 한 데에 비해서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교류를 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색채만 강조하게 되고 세계사에 편승하지 못해서 낙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시기에 이제 식민지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식민지 문화가 시작이 돼서요. 이 식민지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식민지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요. 그 부분
여하튼 이 식민지의 경영이라고 하는 게 16, 17세기부터 동남아시아 도서부에서 시작이 되기는 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내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대륙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진출 시도는 굉장히 많긴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오르텔리우스가 만든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세계지도인데요. 이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지도는 16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지도에 보시면은 그 아프리카 모습이라든지 여기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인디아,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들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 일본은 좀 잘 그려져 있진 않아요.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크기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술라웨시, 그 다음에 티모르 같은 섬들이 필리핀에 있는 섬들,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와 말레이 반도를 그리고 있어서요. 비교적 정확한 그 뭐라 하지? 위치 인식을 하고 있다는, 지금 세계 지도하고 상당히 비슷한 정도로 잘 그려진 지도가 16세기에 이미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재미있는 것은 16세기에서 한 17세기, 18세기까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써 있는 이 지도도 역시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 쪽 지도인데요. 인디에 오리엔탈 해가지고 인도 동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도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리랑카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하고 그 다음에 수마트라 섬, 그 다음에 자바 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섬이 보르네오 섬이라서 원래 굉장히 큰 섬인데 보르네오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지 크기를 잘 몰라서 되게 작게 그려져 있죠. 실제 크기는 얘가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섬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섬들은 조그만 섬인데도 크게 그려요. 왜냐하면 탐험을 해서 크기를 다 알거든요. 근데 탐험에서 다 모르는 섬, 보르네오 같은 미지의 섬 같은 경우에, 보르네오는 아직도 모르는 데가 되게 많아요. 보르네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작게 그려지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야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야반 뭐냐 하면 일본입니다. 일본 열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있고 필리핀도 상당히 크게 그려지죠. 왜냐하면 필리핀 자기네들이 일찍부터 서양인들이 들어와 통치를 하면서 중요한 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필리핀의 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어서요. 그런 데는 좀 크게 그려지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중국하고 인도차이나 반도는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좀 더 작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키가 좀 결정이 된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여하튼 여기서 보시면 대륙부에 비해서 도서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인도 문화의 영향 안에서 인도의 동방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해양교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섬들의 역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인식들이 대부분 16세기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18세기 정도가 되면 뭐 굉장히 보편화돼서 여러 군데 특히 자바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그 수마트라라든지 또는 이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이게 서양인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고요. 특히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스리랑카 굉장히 작은 섬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는 게 모든 배들이 대부분 다 이 섬을 많이 거쳐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져 있고요. 안다만 제도라고 하는 이 섬들도 굉장히 뭐 작아서 지도상에 나오지도 않는 정도로 작은 섬들인데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는 이유가 인도로 들어가는 항로를 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로와 관련된 섬들이 굉장히 확대돼서 그 서양인들에게 이게 몇몇 섬들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찍 잘 알려져 있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식민지도 역시 일찍부터 경영이 됐고 서양인과의 접촉도 현지인과 서양인과의 접촉도 이 시기부터 이미 일어나기 때문에 16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8세기 정도까지 서양 문물들이 그 동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그 기기 문화의 서양 쪽에서의 발달된 문화 내지는 뭐 서양 문화 자체가 이쪽에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양식 가구들이 그 상류층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전파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지금부터 보시는 몇 개의 지도들은 동서교역로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학기 내내 이 동서교역로 지도는 몇 번 보시게 될 거예요. 이 기원 전후한 시기에 중국에서 이제 그 한나라의 수도가 장안과 낙양에 있었었던 한데 이미 이제 서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서역인들과의 교역을 하거나 그 장건이 서역을 갔었다고 하는, 그래서 실크로드를 개척을 했다고 하는 한무제 때의 기록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서역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신강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넘어가는 사마르칸드 쪽으로 넘어가는 이 길들이 한대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 정도 사이에 개척이 되기 시작을 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항로, 아라비아 항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여기 중국의 광동성으로 들어오는 이 항로도 역시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로마 상인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 페트라 지나가지고 이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왔었다 그러는데, 로마인들의 로마 화폐들이 이 고아 지역이라든지 베트남 남부의 오게오 지역이라든지 또는 중부 지역에서도 로마 금화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기 그 끄다 지역, 말레이의 끄다 지역 같은 데에서도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스리랑카 지역에서도 로마 금화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의 항해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기원 전후한 시기에 아마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항로는 그렇게 막 잘 개발이 돼 있지 않고 뭐 많은 상인들이 오가던 거는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항로가 좀 더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 육로를 통한 교역이 그 쇠퇴해지는, 왜냐하면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그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다 중국 내륙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는 3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나라가 들어가는 7세기 정도까지는 그 북방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당나라가 이 육로가 당나라를 지나서 당나라 중기 지나면 여기 이제 티베트가 강성을 해지면서요. 8세기 정도부터는 티베트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티베트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는 그 길이 좀 많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8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항로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을 한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이 육로하고 항로를 통한 교육은 뭐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지고요. 항로가 끊임없이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는 보통 한 7, 8세기 정도부터 해서 10세기 정도에 항로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7세기 초 정도의 항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기록이 남은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 항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여기 스리랑카 쪽에서 이쪽 수마트라 북부와 말레이 쪽으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또는 여기서부터 연안을 타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길들을 타고서는 요 스리랑카가 하나의 기점이 되면서 이 땀라리띠라고 하는 항구가 중요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남부 지역의 오게오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광동성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은 산동성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이 6, 7세기에 여기 중국과 일본은 이어져 있는데 한국은 없죠. 한국은 사실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항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외국에서 나올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 항로를 갖다가 외국에다 계속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주는 거에 비해서 한국 학자들이 그 외국에서 발표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 항로의 연결이 별로 잘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한반도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지나서 이 내려오는 이 항로가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 베트남 쪽으로 내려오는 백제가 아마 좀 더 일찍 했었던 것 같고, 이 전라남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와서 중국
중국의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은 더 남쪽 지역까지 내려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9세기쯤 되면은요, 이렇게 뭐 장보고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이 해양로를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더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아직 많이 진행도 안 됐고 일부 학자들만 하고 있는 편이고 그것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외국 학계에서 발표된 적이 별로 없어서 아직 외국 학계에서 나오는 이런 지도들에서 한반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그 한반도 일종의 고립된 나라처럼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국내 학계, 국내 학자들이 좀 더 외국 학계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그 중국의 구법승 법현이라는 사람하고 현장이라는 사람이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인도를 여행하고 왔었던 여행기에 따른 경로하고요. 현장은 유명한 삼장법사죠. 이 사람이 이제 뭐 대당 서역기 같은 책을 썼는데요. 이 법현이 남은 불국기라는 책과 현정이 쓴 대당 서역기라는 기록에 의하면 둘 다 장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4세기에 출발했던 법현의 경우에는 육로를 거쳐서 인도의 불교 유적들을 순례를 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스리랑카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산동성으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금 더 늦은 현장의 경우에는 장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키지를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파키스탄 거쳐서 인도에 와서 순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법현의 얘기처럼 원래 배를 타고 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스리랑카에 내전이 있어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일로 도망을 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지 못해서요. 인도를 순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쪽을 거쳐서 입국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장의 기록하고 법현의 기록을 통한 길들이 이제 7세기하고 그 다음에 5세기에 걸쳐서 이런 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시간에 특히 법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남부 불교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가 이제 이번 첫 강의의 3차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9세기가 되면은요, 경로가 훨씬 더 다양해지면서 요 호르무츠 지역을 하고 바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인도의 구자라트,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친이 현재 고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코친 지역을 지나서 스리랑카 북부 지역을 지나서 이제 오는 이 경로가 에서 이제 이 푸조, 광주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광주 지역하고 복주, 그 다음에 이제 영파 지역까지 오는 이 닝뽀라고 하는 데가 영파인데요. 이 영파 지역까지 오는 항로가 굉장히 일찍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 9세기에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9세기에 우리나라 이쪽에서 내려가서 영파로 오는 이 직항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장보고의 해상 루트에 보면 항상 이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장보고 시대가 이제 9세기가 되죠. 800년은 아니지만 조금 더 뒤긴 하지만 그 시기에 이제 이쪽에서 내려오는 길, 그 다음에 이쪽에서 큐슈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도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길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뭐 많은 연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기 보시면은 요 섬이 있는데 요 작은 섬이 벨리퉁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9세기 835년인가 그 정도의 명문 중국 청자를 가지고 나오는 아랍배 한 척이 벨리퉁 지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요. 요 일대에서 요 벨리퉁 일대라든지 수마트라 북부 지역 요 일대에서 9세기에서 10세기 정도의 아랍배의 아랍 교역선의 흔적들이 이제 수중고고학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예들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에 이 수중고고학 문제하고 같이 동남아시아의 이 수중고고학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위한 동남아시아의 지리와 환경, 그 다음에 문화적 개설에 대해서 첫 시간에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남아시아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 제도, 각국별 박물관 제도 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는 강의 계획서에 공지한 대로요.
그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중간고사가 없고 그 대신 강의 노트를 필기를 해서 필기라고 하는 거는 손으로 쓰셔도 되고요.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올려드리는 PDF 파일에 그 손으로 쓰셔도 되고 그 파일을 이용해서 따로 또 다르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어떤 방법을 써든지 그냥 본인 각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여하튼 노트 필기를 하신 거를 나중에 묶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기말고사 때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노트가 중간고사 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시에는 기말고사 자체는 이제 오픈북으로 볼 예정인데요. 오픈북으로 볼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본인이 준비한 노트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필독 문헌 같은 경우에도 요약 정리 같은 것들을 그 노트에 같이 하시면 좋을 거고요. 노트는 제가 시험이 끝난 후에 그 수거해서 그 채점하고 점수를 그 학점을 낸 다음에요. 각각 집에 우편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트 필기를 한 학기 동안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온라인에서 뵙겠지만 들어가시면 이제 설문 같은 것들, 설문이나 토론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기한 맞춰서 꼭꼭 그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